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에서 제가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항상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뵀는데 또 이렇게 앞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된 거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요, 박근혜 탄핵 직후에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열렸죠. 그래서 그분들 보고 지금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카데미 합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지금 데모해야 될 때지 공부할 때냐고, 지금 여유 있을 때나 공부하는 거지 지금은 데모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태도를 보니까 조금만 이제 집회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놀라서 깜짝, 그 다음에 좌파들이 손들고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5년이 지난 뒤 되돌아보니까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이 굉장히 강했구나. 결코 시위 몇 번으로 해소될 세력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세월은 얼마냐? 무려 100년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1918년도 이동희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임시정부로 레닌의 공작금을 가지고 침투한 이후 지금까지가 1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해방이 된 후에 이 건국을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국가를 만드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체제전쟁을 했었고요. 또 6.25 전쟁 때는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또 북한이 내려왔을 때 우리 마을 내에서 우익과 좌익 간에 치열한 사상전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죠. 지금 그때 6.25 전쟁을 겪었던 어르신애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마을에 있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완장을 차고 우익들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인을 죽이는 그 피 흘리는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까마득히 체제전쟁이란 사실을 잊고 살다가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도돌이표가 되어가지고 체제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마을에서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목사님들께서 아까 손을 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체제로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부도 180석이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장악을 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심지어 요즘 보니까 경찰을 장악한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통치 시스템을 장악했어요. 자,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마을을 이미 오래전부터 장악하 들어가서 마을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초에요. 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이라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와해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야, 이런 법을 이제 만든 거 보니까 이제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180석이나 되는데 이 법이 통과 안 될까? 그 통과될까라고 비극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달린 문제고, 저는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이걸 가지고, 이 독소조항을 가지고 이 정권의 실세를 국민들한테 깨우는 도구로 써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작년 5월 달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작년 12월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결국은 통과 안 됐습니다. 저지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저지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동안에 시도했던 주민자치에 설치해 가는 법률뿐만 아니고 또 읍면동을 마을 교육 주권을 장악하려는 어떤 법안들, 또는 마을 교육 공동체뿐만 아니고 또 경제 공동체 관련 법안들까지도 법률적인 어떤 부분들은 저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자, 그렇다고 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그들의 목적을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일단은 법안으로는 안 되면은 조례로 통과를 해서 일단은 온건한 방법으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방법으로 싹 이렇게 분산적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이제는 그거는 주민자치에? 그건 원래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쯤 돼서 법안을 싹 통과시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방법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관찰을 항상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그런 체제 변혁 의도를 저지해야 된다. 그래서 마을이 항상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염두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읍면동의 마을을 장악해가는 좌파 마을 활동가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마을로 내려가서 이렇게 장악해 들어갔느냐 하면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시골로 내려가는 귀촌 귀농운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지역 곳곳에 이 좌파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터전을 잡아서 이미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는 이장직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원에 진출해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심지에 보면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이게 많이 사업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확산한 사람은 서울시장 했던 박원순 시장입니다. 이 양반이 2012년도부터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서울시 예산으로 퍼뜨리고 또 그걸 보고 괜찮아 보였는지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거를 해서 지금은 전국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요, 청와대 직속의 자치분권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시도지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는 행안부와 교육부 등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협조를 받아서 전국적인 이 확산을 도모했고 입법화를 도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마을이 엄청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에서 뭐를 장악하냐 하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지방의 행정 통치 권력을 장악한다. 그런 시도. 두 번째는 마을 교육 주권을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통해서 그 마을의 주민들과 학생들과 이런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공동체 관련 건데요. 마을 경제 공동체를 수립하기 위한 각종 조례와 법안들을 지금 발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만든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통과됨과 동시에 좌파들이 그 법안을 이용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먹거리를 위해 가지고 실제는 오염되지 않은 건전한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돈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도 오염되는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이 돼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의식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니까, 직장이 같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는 형태로 마을이 장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혹시 거의 잘 모르시겠지만 경찰이 지금 하부 구조가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아귀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행정 통치 권력, 교육 권력, 경제 권력, 치안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손아귀에 싹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뭘 하냐면 주민들을 자기의 우군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선거 때마다 이제 그들을 유권자를 몰고 다니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차 국회의원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권이라든가, 만약에 그거를 취득하게 된다면, 직접 민주주의라의 명분으로요. 그렇다면 국회의원도 이 많은 전국에 있는 주민들을 장악한 좌파 세력들이 국회의원 끌어내릴 수 있고, 도지사나 시장을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마을에서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을 공동체 방식, 그러니까 마을 활동가들이 이런저런 권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장악한 이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니까요, 베네수엘라 모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나 차베스가 권력을 98년도에 선거를 통해서 장악했습니다마는 그 나라는 원래 부국입니다.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은 그런 부국이었는데, 차베스가 정권을 잡은 후 마두로를 이어지면서 20년 만에 나라 다 완전히 거들났습니다. 2018년도의 경우 매년 물가 상승률이 600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이겠습니까? 기업들은 초토화돼 버리고 모든 것이 중산층초당 쓰레기통을 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살인율 세계 1위의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정도로 나라를, 부국이었던 나라를 망쳤으면 다른 정당에다 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 거야. 이유가 뭘까? 하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포퓰리즘 때문에 이 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 포퓰리즘 가지고 그렇게 표를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마을의 주민자치회를 좌파 마을 활동가로 장악했어. 그들이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주민들을 억누를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장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밑보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밑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는 노예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표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베네수엘라 모델이 지금 얼마나 20년간 그들이 그거를 한국에 적용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이런 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 통치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는요, 바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악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 앞에서 드렸듯이 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작년 5월 달부터 꾸준히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몇몇 목사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국민들한테 전파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주민자치법과 관련된 마을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강의를 쭉 세봤더니 한 100회쯤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계속 한 거죠. 그랬더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교인만 깨어난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조차도 야, 이 법은 너무 심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선거에서 질 거야. 안 돼, 이 법은. 이렇게 해서 저지된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악법들은 누구를 깨워야 되느냐? 교인만 깨워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깨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지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얼마나 독소조항이 있길래 핵심이 뭐냐 하니까요, 제7조에 있습니다.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이라 하면 읍면동에서요, 그 동네에 실제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법은요, 그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냥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근무자들을 모두 주민으로 넣은 겁니다. 심지어는 외국인 있죠. 외국인도 그 마을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주민이 되어가지고요, 활동할 수 있도록. 또는 조선족 같은 재외동포 있죠. 그 사람이 지금 110만 명에 이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 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통치에 영향을 받는, 예, 그런 사람들이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자,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통째로 주민이 되도록 해놨으니까 앞으로 정교조, 이 읍면동에 직장에 다니는 민노총 조직, 하부 조직, 또 정교조의 하부 조직이 아마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곧 열릴 것 같다. 자, 이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주민자치회가요, 주민에 대한 신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제 실행이 되면 자치경찰, 파출소 경찰에 의해가 수집되는 정보도, 또는 통반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도, 나아가서는 국가 권력기관 있죠.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국가권력 관세청,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소 등등과 관련된 주민에 대한 정보를 주민자치회가 달라 그러면 다 주도록 해놨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주민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 권한을 누가, 좌파 마을 활동가가 장악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마을 활동가가 장악한다면 앞으로 우리 또 이 좌파 정권 또는 세력의 비판적 입장에 있는 우파 세력이나 교회는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요, 지금 법안을 보니까 짐선미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이 발의된 걸 보니까 이 마을에서 수집된 정보를 행안부 산하의 어떤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말하자면 전국적 주민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민간정보기관을 수립하도록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파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으면 아마 그 기관이 드디어 등장할 뻔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요, 주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주민자치법 제8조에 보면은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해서 차별금지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은 반대하면서도 주민자치법은 반대를 안 해. 왜? 이거 정치적인 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정교분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는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것보다 마을에 있는 주민자치에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제할 때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장찬 사람이 다 이웃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완장을 차고 이제는 반동분자를 찾으러 나설 때 그 고통지수가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사를 조금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문재인 정부는 참 사악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촛불국민, 하나는 적폐 세력으로 모른 보수 세력, 괴멸시켜야 될 보수국민, 이렇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게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사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을에서 사상을 가지고 두 주민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주민들은 대거 들어와가지고 진짜 주민들을 억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니 마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 우려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서로 이웃과 정을 나누던 것은 이제는 두려움과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으로 다시 리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에 직면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조 3항에 보면은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라. 이거 네오막시즘입니다. 변종공산주의잖아요. 지금 주민자치회 이 법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거를 마을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변종공산주의 이념에 따른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좌파 마을 활동가가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데 여기서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억제할 수 있는 권력. 그래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가 그걸 통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시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뭐냐? 유혹할 수 있는 도구죠. 돈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국 그 돈으로 사람을 유권자들을 매수하고 그들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보면요,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강력한 무소불위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 있도록 해놨냐면 기부금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기업체들한테 삥 뜯을 거 아닙니까? 그 권력으로. 그 다음 사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업의 종류는 정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국가와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모여서 하는 토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이 법에 있는 국가 특별회계 운영을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175조랍니다. 이거를요, 어떤 마을 활동가는 175조의 30%를 전 읍면동 주민자치에 나눠줘야 된다. 또는 어떤 유명한 좌파 교수는 175조 전액을 읍면동에게 다 주민자치에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의 총류로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n분의 1로 주민들한테 다 나눠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마음을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다 뺏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야, 엄청난 돈 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을 완전히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장악하려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고. 나라는 망칠 건데 분명히. 어떻게 하는?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고. 그래서 50년 집권, 100년 집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10년 집권이라도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또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아마도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면 주민 밀착형 사업이 될 거니까 아마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실제는 제가 요즘 보니까 대기업도 피해를 볼 것 같아요. 물론 삥 뜯기는 것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 중에 부동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 시도 그런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해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분명히 뭐 힐링센터니 공공주차장도 만들겠지만 그 돈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주택사업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주택사업과 대부사업을 겸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 되면 앞으로 대장동 사태와 같은 것이 대한민국 하부구조 3,490만 개 읍면동에서 우주순처럼 생기게 될 것이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바이오로 모든 난장판이 될 것이다. 거기다가 지금 보십시오. 그린벨트 만들고 보존하고 있던 것들 주민자치에서 전부 다 그 개발한다고 난개발을 하면 나중에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습니까? 이 국토가. 자, 그리고 마을 경제 생태계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그건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나 이게 이미 막 그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전국적으로 퍼뜨려 가지고 지금은 뭐 읍면동에서 그거 하지 않는 마을이 없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는 경제 생태계 속에서 좌파 마을을 지속적으로 좌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위한 또 법안들이 지금 여러 곳 속속 발의가 되고 조례까지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교육 권력을 장악하는 시도요. 물론 지금 법안들은 약간 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 교육 권력 장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요. 읍면동에 있는 교육기관 여러 개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다가 그 다음에 기술학교, 성인학교뿐만 아니고 좌파들이 만든 마을 학교가 엄청 많아요. 도봉구에만 97개소예요. 좌파 마을 학교가. 혁신학교, 대안학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을 이제는 통합관리하겠다. 그래서 좌파 마을 학교에도 이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강사, 교사 통합관리하겠다. 그러면 좌파 마을 활동가 그 민간인 교사가 이제는 정규 학교에 강의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뭐 하냐? 마르크스 사상, 주체 사상 가르칠 겁니다. 이제는요, 학생들만 가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냥 꾸며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그들이 만든 마을 교육 공동체 관련된 법을 보면 바로 뭘 하게 되도록 되어 있냐면 교육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부모, 그 다음 지역 주민을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나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부모가 가르치던 교육 주권을, 아동의 양육권을 마을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내 눈앞에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쓰나미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면 대한민국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바로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해 지금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정당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안 하나? 그렇게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고요.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교회가 직접 나서기는 뭐 하면 교회 밖에 조직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바로 지금
주민들을 깨우는 운동부터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치안 권력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나가면서 검수완박법 추진했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가지고 경찰한테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걸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하여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 자치경찰제가 이미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7일부터. 그런데 그 자치경찰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그겁니다. 시도지사 밑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자치경찰을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지금요 12만 명의 경찰 중에 한 4만여 명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 있는데요. 가장 밑바닥에는 누가 하고 있냐? 파출소가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국가경찰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컨트롤 센터가 뭐냐? 시도지사 밑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인데 이 자치경찰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도지사가 1명 추천, 그 다음에 도의회가 2명 추천, 그 다음에 교육감이 1명 추천, 그 다음에 또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 저 경찰청 밑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추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전에 어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다 그냥 우리 속된 말로 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교육감도 다 그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추천위원회를 선정했다 보면 이미 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도 다 좌파 마을 활동가일 가능성이 높고 또 도지사가 추천한 1명, 교육감 추천 1명, 이것만 해도 벌써 4명이에요. 거기다가 인권 전문가는 1명 반드시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원들을 보니까 한 2명은 기본적으로 인권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의 3,491개 읍면동을 다니는 경찰들은, 자치경찰들은 다 좌파들의 마을 활동가들에게 통제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들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체제수호 의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경찰들은 원래요 복종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서장들이 지금 대드는 거 안 보이십니까? 뭘 믿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지금 이런 법도 만들었더라고요. 주민자치, 읍면동별로 조직별로 다 좌파 마을 활동가가 장악하게 해놓은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전국적인 시스템화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법을 이미 별도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읍면동 조직 위에 자치단체별로 그 위에는 행안부나 그 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이 전체적으로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여러 가지 것들은 일부는 통과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법은 제가 또는 일부 분들이 지금 계속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걸 막 그냥 떠들고 하니 국민을 깨우니까 이게 통과시키려 하다가 멈칫해가 다 지금 수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서 이때 지금 저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치면 대한민국은 이제는 대선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교회는요, 제가 4대째 집안이고 또 많은 전국에 다니면서 교회를 다 보니까 애국교회 목사님들이 극히 적고요. 아주 작은 교회들이더라고요.
큰 교회는 뭐냐,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는 참 체제 위기 앞에서 무력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을 탓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오합지졸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는데 막 서로 거꾸로 당기기도 하고 안 당기고 구경만 하고 이런 사태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첫째, 우선은 지금 이 좌익 세력들의 사상,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결할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우리 국민들이 탑재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는 우리는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방법은 뭐였냐? 바로 교회의 성령운동 있죠. 이렇게 뜨거운 불이 일어나면 목숨 거는 게 바로 성령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성령운동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직해야 됩니다. 그들은 조직이 있는데 지금 민노총이 읍면동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교조가 전국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섭거든요. 그런데 그 조직을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총 다 사라졌습니다. 향군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지금 오합지졸이니 지금 새로운 강력한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추진하시는 게 1000만 서명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조직은 조직으로 대응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애국운동 하는 분들이 많이 그래요.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위험한데 지금 애국심으로 말이야 사명감 가지고 해야지 뭐 돈 벌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기는 안 그래요. 사상이 없는 사람도 경제 생태계에 돈을 막 주면서 같이 돈벌이를 하게 만드니까 그냥 우리가 많은 건전한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서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같이 하다 보면 슬슬 물이 들어버려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애국운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경제적인 수입을 얻어가면서 해야 롱런이 가능하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공부해야 됩니다. 저쪽은 이미 대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서 사상은 투철한데 우리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전략 전술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민 깨우기 운동을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내 속에서 생각의 애국적인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제는 교회가 주민들을 깨우면 어떻게 되냐, 먼 훗날에 나라가 건전화됐을 때 그 공로가 그때 그 어려웠을 때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이 주민들을 깨워서 불이야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구출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공로는 월계가는 교회가 쓰게 되면 앞으로 전도도 그 자체가 전도 운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주역이 되면 우리가 교회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대한민국이 반체제 세력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한테 승리하는 노하우가 장착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네오막시즘 변종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유럽을 구원하러 다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전도활동 나서고 미국에도 나서고 앞으로 장차 북한이 넘어지면 주사파를 해소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가 우리가 거기에 전도하고 중국도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세계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바로 원동력이 지금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생길 수 있다. 백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짧게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